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한자 공부할 때 항시 부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수가 획수가 많아질수록 본인이 단독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용 한자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럴지라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나 음가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94번째 귀신귀자를 그림으로 만나보죠. 여러분요, 지금 귀신의 모양을 보고 계시는데 좀 귀엽지요? 입도 그렇고요. 왠지 무섭다는 개념보다는 좀 우리가 데리고 놀았으면 하는 그런 귀신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는요, 이 모양, 요것은 귀신의 머리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얼굴이 있다면요, 거기에 뿔이 난 거예요. 정수리에 뿔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쪽에 다리겠고, 그 다음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거, 요것은 좀 사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사사로울 사자를 넣은 거예요. 사사로울 사. 즉 인간의 생각 속에 귀신이라는 것은 좀 사악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정수리에 뿔이 납니다. 그래놓고 다리와 뭐가 있습니까? 긴 다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악함을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것은 모양을 본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귀신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본인이 귀신 같다고 생각하나요? 저는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에 눈을 찾는데 한 10분을 소모해요. 도대체 눈이 어디 있나? 그리고 참 무슨 이야기냐면요, 귀신은 마음과 자기 얼굴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그래, 얼굴, 이게 정수리, 즉 얼굴이라는 걸 생각사에서도 배웠었죠. 이게 밭전이 아니고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해서 마음을, 심장을 넣어놓고요, 이게 생각사자가 된 거죠. 이것처럼 이것은 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머리예요. 그래놓고 위에 뿔이고 다리고 사악함 이렇게 합쳐져서 귀신귀가 되겠죠. 그 다음 자는요, 물고기 어자입니다. 이 물고기 어는요, 틀림없이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왜 그런지 물고기 어자의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던 물고기가 점차로 어떻게 바뀌느냐, 조금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 놓고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닐이 있는 몸통이 있고, 그 다음 지느러미와 물방울을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어자는 실제로 물고기의 모양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고기가 전부 이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고기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원래 고기는 고기육이라고 해서 이게 있고, 이건 물 속에 있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물방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이거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물고기랑 관계가 돼 있겠죠. 그 다음 196번째 글자는요, 새조자입니다. 이 새조자는 새가 좀 꼬리가 길고 또 예쁜 숫새, 그런 것을 본딴 거예요. 원래 새나 동물은 수컷이 더 아름답죠, 암컷보다. 왜 그렇습니까?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암컷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떠한 것을 화려하게 꿈꿀 수밖에 없어요. 꾸며놓을 수밖에 없죠. 물론 요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왕자병에 화려하게 모든 걸 치장하지요. 틀림없잖아요. 외모를 치장하려면 마음으로라도 치장하잖아요. 왜요? 암컷을 향한 마음이에요. 수컷의 마음이. 여기서 암컷 수컷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남자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새조는 당연히 이게 새 부리와 새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에다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요 다리를 에라 모르겠다. 새 다리는 원래 4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2개인데 4개를 해놓은 건 뭐냐? 즉 다리를 해놓고 그 날개와 꽁지를 그 안에다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조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새랑 관계가 돼 있겠지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만 알아보죠. 새 봉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봉황새 할 때요. 야, 이게 여러분은 무릇봄이라는 걸 배웠고 그 안에 세 줄을 넣어놨어요. 즉 무릇, 새 중에 으뜸은 봉황이다 해서 봉황새죠. 원래 봉황새를 본 사람이 있나요? 봉황새는 전설적인 새죠. 아주 세상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정치가 잘하면 나타난다는 새, 봉황새. 그런데 요즘 봉황새는 갓을 쓴 그런 봉황새가 있잖아요. 꼬리 이렇게 쫙 펼쳐놓은 봉황새 있잖아요. 그건 원래 봉황새가 아니고 공작이에요. 봉황새는 절대로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릇, 새 중에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새들의 으뜸인 새는 학정도로만 알지 봉황새라고는 안 하죠. 그저 상상의 동물일 뿐이죠.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웬 삼태기 같은 데 소금이 좀 올라가 있는 걸 볼 건데 지금 여러분이 배울 글자가 소금 반 로자예요. 즉 소금을 어떤 그릇에다 담아놓은 것을 예쁜 대나무 그릇이나 어떤 가마니 같은 데 담아놓은 모양을 본딴 글자가 소금 반 로자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전부 짜다, 소금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겠는데 그거 혼자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당연히 어떠한 모양의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즉 그 소금을 이렇게 덜어내기 위한 기구일 거고요. 이것은 소금 그릇입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 쌀처럼 이렇게 옆으로 휘어놓고서 쌀처럼 나달나달 있는 소금. 그것이 이게 소금로 또는 소금 반 로라고 이렇게 나오는 글자가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면 소금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8번째 글자는요. 사슴녹자죠. 이 사슴녹자는 언뜻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원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슴 다리, 머리, 그 다음 뿔이에요. 원래요. 모든 짐승은 수컷이었다고 그랬죠? 화려하다고 그랬죠? 뿔이 이렇게 화려한 것은 분명히 이건 숫사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머리 부분을 간략화 시켜놓고 몸뚱아리를 표현합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 머리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 다리를 4개 넣어놓으면 이게 사슴녹자예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면 사슴과 관계가 돼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요 위에 요 화려한 것을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바로 고울려자입니다. 사슴 중에 가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뿔이 아름다운 것은 곱다 해서 고울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남자는 사슴 뿔을 먹기를 바랍니다. 일명 녹용 이렇게 말하죠. 각혈이라고도 하고요. 왜요? 한약재 중에서 사슴 뿔을 녹용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죠. 피를 넣은 게 아니고 이 녹용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발이 끝까지 미치게 하는 겁니다. 녹용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녹용은 다른 약재의 효력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슴이 뿔로 들이받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은 한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99번째 보리맥자로 가보죠. 원래 보리맥자는요. 제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따질 겁니다. 선생님, 그것은 올레인데 그것도 모르나요? 저 학생 틀림없이 그러죠. 원래나 보리를 뜻하는 글자는 올레자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옆에다 뒤져올 치자를 넣어놓고서 보리맥자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맥주 할 때요. 아, 저 학생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보리맥 언제 쓰이나 맥주 할 때 쓴다 그러니까 금방 어허 그랬구나 이러는군요. 역시 마셔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쵸? 절대로 그렇다고 술 마시러 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요. 원래 올레자를 만들어 놓은 것은 보리의 어떠한 그런 의미로 쓰였다가 이게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마치 새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여기다 뒤져올치를 넣어놓고서 그래 보리맥자를 새로 만들자 해서 보리맥자가 된 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보리 또는 밀가루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우리 뭐 소면 같은 거 쓰일 때요. 그 다음 산마자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부수 200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산마는 웬 지붕 밑에 삼껍질, 즉 나무 껍질이나 이렇게 산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분명히 그 삼입니다. 우리 대마초 할 때 쓰는 삼껍질이에요. 옛날 옷을 만들 때 배옷으로 만들었죠. 그 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맞습니다. 삼껍질이에요. 삼껍질이 옷을 만드는 데 쓰였던 가장 기초적인 실이었거든요. 그것을 집 안에다가 늘여놓은 모양이죠. 말리기 위해서. 그럼 200번째 삼마자를 보죠. 삼마자는요. 이건 당연히 지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나무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즉, 요것만도 원래 삼마자였어요. 삼마. 그러다가 에라 이것만은 삼마이로 쓰이기 뭐하니까 지붕을 해놓고 그래 삼껍질을 지붕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천으로 쓰자 실로 쓰자 해서 삼마자가 들어간 건데, 예를 들어서 삼마 밑에 돌석, 즉 뭐예요? 삼의 돌석, 즉 돌에다가 이 삼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게 갈다 쓰이는 갈마자가 됐어요. 삼껍질을 이렇게 가늘게 갈아가지고 쭉 뽑아야 실이 되니까요.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를 그림으로 보죠. 그림을 보면 왠지 황금색의 어떠한 논두렁의 모양인데, 중요한 거는요. 원래 땅이 누런색은 아니에요. 왜 어디는 검정색도 있고요. 어디는 하얀색도 있고 백토가 있으니까요. 또 황토라서 누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왜 땅속에 있는 어떤 누른 것을 황이라고 그러느냐. 천지현황 할 때 지황이거든요. 땅은 누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번째 첫 번째 글자는 누루황자입니다. 이 누루황자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스무립이라고도 하고 한일, 밭전, 거위에 밭일공 이런 의미로 분해를 시켜놨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것보다도 어떤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광물의 빛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여러분들 광부가요. 땅속으로 광맥을 찾아 들어가다가 지층의 마지막 표피는 누렇답니다. 옛날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걸 그래서 누루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층, 광부들이 땅속의 광맥 부분에 접근한 부분은 전부 황색이랍니다. 저는 광부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의 겉표면 땅속 중에서 어떠한 지층의 어느 한정에 들어가면 그 막이 나오는데, 그 지의 어떤 막이 나오는데 그 막이 나오는데 이 막이 전부 광맥을 따라서 그 막이 전부 누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광부만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땅이 누렇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땅이 전부 누렇지만은 않죠. 그럴지라도 이건 누루황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음가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자 그림으로 보죠.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또 벼이삭이 나왔느냐 싶지만 이것은 벼에 소속될 수 있는 오곡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장이라는 겁니다. 아하, 기장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는 소위 말하면 운항사를 기장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 기장이 아니고 볼이나 조에 해당되는 어떤 피나 같은 것, 그런 것에 해당되는 어떠한 곡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00하고도 두 번째 글자는 기장서자인데, 이 글자를 해석을 이렇게 하면 참 재밌습니다. 벼화에 들립에 물수다. 즉 무슨 이야기냐. 벼, 오곡, 곡식에 들어가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은 기장이다. 그래서 기장서다 이 말이죠. 이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단독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거의 옥편을 찾아봐도 거의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00하고도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명 거물흑자죠. 거물흑자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왜 검다는 거냐면 이러한 어떤 굴뚝이 있고요. 그 굴뚝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굴뚝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옆에 불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즉 굴뚝에 불을 떼면 굴뚝 아궁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멓죠. 글자를 만들 당시 상황에서 가장 검은 걸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궁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물흙이죠. 즉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것은 끓음이 생겨서 검다. 그래서 거물흙이고요. 여기다 흙토를 넣으면 먹묵자입니다. 그 끓음을 흙처럼 반죽해서 굳히면 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요, 여자가 자수하는 모양이에요. 자수를 해놔서 그 수 모양입니다. 무늬 모양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바느질할 치자가 되는데요. 이 붓수는 여러분이 옥편을 찾아보십시오. 두세 개 외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쓰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붓수로 억지로 214자로 나누다 보니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하고도 네 번째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양점을 내려놓고 몸통을 내려놓고 내리고서 점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어떠한 요것 자체가 일업자처럼 어떻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의 도구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은 자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수의 모양과 일의 모양을 합쳐서 바느질할 치자가 된 거죠. 이 글자는 거의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쓰이지도 않거니와 또 결합돼서 쓰이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꼭 이런 글자만 알아두고요, 꼭 외우라는 자는 안 외우더군요. 그러지 마시고 꼭 붓수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숙지하셔서 꼭 잘 나오는 것들을 암기해 두시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